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전자계산기 구조의 개념과 그리고 전자계산기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불대수라고 합니다. 자, 불대수 부분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 전자계산기 구조의 개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를 공부하면서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이 과목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저도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시험에 출제될 때 출제의 그 난이도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전체 5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선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전체 20문제가 모두 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 점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좀 상관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 점수는 20점 중에서 18점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은 목표 점수를 조금 낮춰서 우리가 15점 정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15점 정도로 목표로 해서 나머지 5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15점 분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절대 이 난이도가 높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선 그 난이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자, 전자계산기 구조다 해서 전자계산기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전자계산기.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란 말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듣습니까? 그쵸? 들고 다니는 조그만한 전자계산기.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전자계산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캘큘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캘큘레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사칙 연산과 그리고 뭐 공대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공학용 전자계산기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함수 부분이나 뭐 루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그런 전자계산기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전자계산기가 캘큘레이터 그 전자계산기를 얘기하느냐? 물론 아니겠죠.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자계산기는 바로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를 왜 컴퓨터라 부르지 않고 전자계산기라고 불렀냐면, 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오늘날 여러분이 쓰는 형태의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된 시대는 80년대 초중반,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집에 들여놓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역사가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참 과학의 속도라는 게 엄청나게 빠르고 컴퓨터의 개발 속도라는 게 엄청나게 빠르죠. 여러분 집에 컴퓨터는 무엇을 쓰십니까? 데스크탑을 쓰십니까? 아니면 노트북을 쓰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그 각 가정이나 개인이 쓰는 컴퓨터의 대부분은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요한 장치를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 그래서 CPU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CPU라는 장치는 컴퓨터에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장치죠. 자, 그러한 CPU를 최초로 개발을 하고 최초라기보다는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쓰는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CPU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텔사에서 만든 CPU죠. 그러면 그 인텔사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창업한 사람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에요. 고든 무어. 자, 그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CPU를 인텔사를 창업하면서 CPU를 개발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IBM 컴퓨터의 CPU로 인텔사의 CPU가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이 되면서 자, 컴퓨터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컴퓨터 관련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컴퓨터의 어떤 이론적이나 컴퓨터의 어떤 체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이 컴퓨터라는 그 외국어로 컴퓨터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물론 우리 말로 좀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을 때, 아이스크림이 최초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국문학자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우리 국어 사전에 이 단어를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등록을 시킬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뭐 얼음 과자, 그죠? 얼음 과자, 뭐 시원한 뭐 그 얼음 과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뭐 아이스케이키 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를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에 등록되면서 이제 외래어로 표기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컴퓨터라는 것도 최초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컴퓨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순수한 우리말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뭔가를 계산하는 기계다, 뭔가의 어떤 셈을 하는 기계다 해서 셈틀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셈틀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수한 우리말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한자 세대였죠, 한자. 그래서 한자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전자적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기계다 해서 우리가 전자계산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자, 전자계산기라는 이름이 이제 도래되게 된 그 계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전자계산기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캘큘레이터와 조금 이렇게 혼돈이 오는 또 그런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외래어로 컴퓨터라고 부르기로 하게 되고 이제 컴퓨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자계산기의 구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 다른 과목에서는 또 다른 공무원 시험의 전산직 시험에서는 이 과목 자체를 우리가 뭐 전자계산기 구조다라는 말 대신에 뭐 컴퓨터 일반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죠? 코끼리를 공부하는 거죠. 자, 코끼리라는 개념이 뭡니까? 전반적인 어떤 컴퓨터를 공부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완전 컴퓨터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것은 뭐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든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든가 또 내가 필요한 문서를 뭐 쉽게 작성할 수 있다든가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쓸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하면서 또 정보 처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에 이어서 이 컴퓨터가 우리가 쓸 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고 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고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의 그 기계이긴 하지만 컴퓨터는 어떤 생각으로 사고를 하고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컴퓨터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컴퓨터를 좀 잘하는 어떤 전문가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이 과목 자체는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의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개념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드웨어는 어떤 기계적인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를 움직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는 삼성에서 만들고 LG에서 만들고 했던 그 딱딱한 기계죠. 근데 그 스마트폰만 달랑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설치돼야 합니까? 그쵸?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설치돼야 되죠. 여러분이 대부분 쓰시는 스마트폰인 삼성이나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하드웨어를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아이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iOS라는 운영체제를 또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하나의
팜탑이라고 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라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펌웨어로 구성이 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자계산기의 구조니까, 전자계산기의 구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컴퓨터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우리 다음 과목에서 공부하는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코끼리를 보라 그랬죠? 코끼리 발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과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부터 공부하는 이 전자계산기 구조는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어떤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왜 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텐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뭐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고등무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제 4과목이죠. 기사에서 출제되는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제가 한 번 더 고등무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고등무어라는 사람은 과거에 인텔사를 창업하기 전에 이 CPU라는 엄청난 기계를 개발을 하게 되죠. 자, 그 고든모어가 CPU라는 엄청난 기계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 얘기인데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든 이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고든모어한테는 없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람새로 이제 등산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등산을 갔는데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년이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프로그램 좀 만질 줄 아냐 하니까 좀 만질 줄 안돼요. 그러면 내가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기계를 움직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한번 해보겠대요. 자, 그리고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보냈는데 딱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소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소년이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디스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해서 DOS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DOS의 시초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빌 게이츠죠. 자, 빌 게이츠는 17살 나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하고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기 시작을 했죠. 오늘날 여러분이 쓰는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의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쓸 겁니다. 그 윈도우즈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쵸?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도 MS사에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돈방석에 앉게 된 거죠. 그죠? 사실 그 고든모어는 빌 게이츠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고든모어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고,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죠. 하드웨어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계니까 아무래도 그 자재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물론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은 걸립니다. 개발을 해놓고 난 다음부터는 쭉 복사를 해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뭐 개발 비용 자체가 하드웨어만큼 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빌 게이츠와 고든모어의 만남이 우리가 오늘날에 살고 있는 이 컴퓨터의 세상을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얘기인데, 물론 제가 방금 드린 얘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을 보내드리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린 건데, 뭐 사실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뭐 전혀 모르고 바로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불대수와 논리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왜 불대수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불이라는 사람은 수학자죠. 자, 수학자인 불이라는 사람이 대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논리회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역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숫자를 사용할 때 어떤 숫자를 쓰게 됩니까? 보통 십진수를 많이 쓰게 되죠. 0부터 9까지 10개로 되어 있는 십진수. 그 수를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물건도 판매할 때 계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컴퓨터는 딱 두 가지 숫자밖에 몰라요. 뭐하고? 0하고 1하고. 0하고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우리가 어떤 진수라 부릅니까? 이진수라 부르죠. 이진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 부르죠?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 비트라는 것은 0과 1의 두 가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전등 불빛이나 어떤 것들은 불을 켰다 껐다 두 가지 일만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일상생활에 찾아보면 두 가지 동작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컴퓨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전압을 이용해서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그 어떤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회로와 불대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논리회로와 불대수를 알아갖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써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컴퓨터의 원리가 그렇게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또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로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컴퓨터는 0과 1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 동작의 원리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동작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불대수를 공부를 해야 되고 논리회로를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대수와 논리회로의 개념만 잡고요. 또 불대수의 공식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외워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대수라는 말의 개념은 참 또는 거짓, 1과 0 두 가지 상태로 표현하는 논리회로의 간략화를 이용해서 위에서 사용을 한다. 자, 논리회로의 간략화?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의 그 본체를 한번 뜯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뜯어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조그만한 어떤 그 바퀴벌레 같은 어떤 장치가 막 꼽혀 있고 뭐 LED 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동작하는 어떤 기계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기계를 들여다봤을 때 이진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 1과 0을 위해서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신호를 주고받고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어떤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이 이만큼 길어요. 이만큼 긴 논리회로의 과정을 줄여서 아주 압축시켜서 간단한 원리로 만들게 되면 컴퓨터의 어떤 처리 속도나 또 기억장치의 어떤 기억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회로를 정확하게 알고 들여다봐야 최소한의 용량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오늘날 스마트폰 같은 조그마한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컴퓨터 전문가들이 열심히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불대수의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물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또 이번 시간의 내용은 따로 교재 정리는 따로 안 해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논리함수에서는 논리곱, 논리합, 그리고 not이라는 부정 세 가지를 가지고 논리회로를 만들어 가는데요. 논리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곱하기입니다. A와 B의 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A and B 또는 또 A.B 또는 AB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학적인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또는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부정을 나타낼 때는 not이라고 해서 not A 또는 A 바 또는 A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A 바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의 원리는 이진수로 움직인다 그랬었죠. 그 원리가 A라는 신호와 B라는 신호 두 가지 신호가 있다면 이진수인 0과 1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네 가지입니다. 뭐 00,
01, 10, 11. 요거 네 가지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수로. 그러면 A의 입력이 0이고 B의 입력이 0일 때 논리 곱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은 오늘 첫 시간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여러분이 그 산수적인 개념, 이제 수학적인 개념, 그 개념에서만 들여다보세요. 그냥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 수학적인 개념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컴퓨터의 논리회로적인 개념으로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막 논리회로 그 개념 설명 드려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수학에 손 놓은 사람들이 비전공자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공부할 때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해서 수학과 전혀 관련 없는 비전공자의 여러분들께서는 수학이 싫어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쵸? 한참 잊어버렸던 내용이 이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또 나오니까 얼마나 승질납니까? 근데도 수학은 해야 됩니다. 그쵸? 대부분의 우리 인문학 쪽에 뭐 사학이나 철학자의 근본은 수학자였다는 거 아시죠? 그죠? 이 수학과 철학, 사학하고는 인문학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될 것 같지만 이 수학이라는 게 이 철학 부분과 인문학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공부해 보시면 그 느낌은 아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Who am I? 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뭐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길로 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 번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랑 나랑 수학을 같이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나서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분이나 한번 해볼까? 자, 적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걸 한번 써먹자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을 또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그 미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또 나와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미분의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할 때 미분을 배우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과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물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수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공자이지만 정보 처리를 알아야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공자라면 이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공대생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문학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더 넓은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가볍게 이 강의를 듣고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빡시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은 일단은 정보처리 그 기사산업기사를 필기를 합격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 기출문제를 막 뒤져서 최근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15점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점을 다 맞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근데 따라오더라도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전자계산기 구조의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인 형태를 일단 들여다보세요. 편하게. 자, A, B가 0, 0일 때 A 곱하기 B는 0입니다. 그죠? 그냥 0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0, 1은 0이고요. 1, 0은 0이고. 근데 곱에서 1, 1은 1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A 플러스 B 논리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논리 합인데 0, 0이면 0이 맞죠? 0, 1이면 1이 맞아요.
1, 0이면 1 맞아요. 그쵸? 근데 1, 1이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수학적인, 산수적인 시각으로 들여봤을 때는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진수에서는 2가 없습니다. 이진수에서는 0과 1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논리 합에서 1과 1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물은 1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지해 나가셔야 돼요. 왜 1이 나온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논리 회로를 공부하면서 아시겠죠? 한번 그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물론 이 논리 회로의 논리 합의 결과가 1과 1이 만났을 때 1이 나온다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전공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철의와 같은 비전공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시고 좀 재밌게 공부한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 논리합에 1과 1이 만나면 1이 나오는가? 그 부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대한 예습이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죠. A 바라는 것은 not 부정한다는 얘기니까 00일 때 반대가 11이 되는 거고 11일 때 반대가 00이 되는 거죠. B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B의 부정이니까 0101이 1010이 된다는 사실은 뭐 충분히 보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다음 시간에 진법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될 거고 또 보수에 대한 얘기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죠? 진법과 보수라 우리가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재밌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번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풀대수와 기본적인 논리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대수의 기본 공식 몇 가지를 이번 시간에 뒷부분에 좀 외워두고 이번 시간 마치게 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아마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아마 나왔을 텐데요. 이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푸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학의 어떤 함수나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구구단이 필요했었잖아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대수의 공식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논리회로의 간략화 부분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많은 거를 8가지, 다음 페이지가 8가지 나오는 이 많은 걸 쓰면 다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의 원리랑 똑같은 거는 그냥 지나쳐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교환 법칙을 해서 A 플러스 B가 B 플러스 A 된다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뭐 이런 거 굳이 안 외우셔도 되겠죠. 자,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된다는 사실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합 법칙에서 A 갈로 B 플러스 C가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로 묶이나 이렇게 뒤에서 갈로로 묶이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도 충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모두 다 덧셈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중간에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모두 연산자가 똑같을 경우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곱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갈로로 묶이나 앞에 갈로로 묶이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분배 법칙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분배를 해서 A 갈로 B 플러스 C가 AB 플러스 AC로 나타난다는 거. 또 이렇게도 분배가 되죠. 자, 플러스가 앞에 있어도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된다는 분배 법칙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역등 법칙이라는 얘기도 한번 보세요. 자, 얘는 A 플러스 A가 자기 자신 A가 된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더하면 A가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수학적인 산수적인 원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1하고 1하고 더했는데 1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불대수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곱하면 역시나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하나 외워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 불대수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외워두셨을 텐데 너무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상을 시켜드립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1, 2, 3번은 기본적으로 뭐 안 보셔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보여지면 4번의 역등법칙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5번째 보도록 하죠. 보수의 법칙. 자, 보수의 법칙은 여기 이제 not가 들어갑니다. not이 들어갑니다. A 플러스 A 바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부정한 거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부정을 곱하게 되면 0이 나온다는 거. 이 보수의 법칙 알아두시고요. 자, 보수라는 개념은 역시나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 3강, 4강에서 보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건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많이 쓰는 수는 10진수이기 때문에 10진수에서 10의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의 보수는 6이 되고 그죠? 5의 보수는 5가 되고 3의 보수는 7이 되고 그죠? 합해서 그 수가 되는 수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A와 A 바를 합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A 바를 곱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은 불대수의 보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연산할 때 알아두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등 법칙이라는 것은 A와 0을 더하면 A가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적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A 플러스 1은 1이 된다는 거.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A 플러스 1은 1. A 곱하기 0은 0. A 곱하기 1은 A.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안 외우셔도 되지만 A와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 자, 요거 불대수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콘센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콘센서스라는 부분은 AB를 곱하고 그리고 BC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CA로 돌아가는데 A가 A바예요. A바, A의 부정.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바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뭐랑 같다? AB 플러스 CA 바가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 중간에 BC가 이렇게 빠진 결과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논리식을 훨씬 더 간략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콘센서스라는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드 모르간 법칙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죠? 가운데를 잘라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가운데 잘라서 부호 바꾼다. 의미 아시죠? 좀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플러스 B 전체의 부정. 자, 얘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쵸? 가운데를 잘라서 부호를 바꾸면 돼요. 부호는 우리가 불대수에서는 플러스와 곱, 그러니까 플러스와 점 두 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반대의 기호는 점, 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를 잘라서 플러스 대신에 점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가운데를 싹 밀어버리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플러스 대신에 뭘 쓴다? 곱을 쓴다.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곱도 마찬가지죠. 자, A 곱하기 B 전체의 바는 역시 가운데를 쫙 밀어버리면 A 바, B 바에다가 이 연산자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드 모르간 법칙 중요하니까 반드시 별표해놓고 외워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자, 불대수의 기본 공식 8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긴 형태의 내용을 한번 불대수에서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논리식의 간소화라는 부분인데 이 제목 자체가 아까 앞서 제가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컴퓨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속도에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자, 이 결과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뭐 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A 곱하기 갈로 A 플러스 B의 결과가 결국 A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이렇게 나중에 조립을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조립할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컴퓨터를 만드는 전문가가 컴퓨터 회로를 막 조립할 때 이 결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A를 넣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어떤 회로를 넣고 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간략화해 보니까 A하고 똑같다는 결과가 나오면 A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만큼 기억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처리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회로의 간략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여러분 시험에 논리회로 간략화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1번에 A 플러스 AB는 A로 묶어낼 수 있죠. 자, A로 묶어내니까 갈로 1 플러스 B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불대수의 공식이 사용이 되는 거죠. 불대수 공식에 1 플러스 자기 자신, 1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 곱하기 1이 됨으로써 결과 A를 만들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 이렇게 주어지고 이 결과랑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뭐 1가번의 A,
나번에 1, 다번에 0, 뭐 라번에 B 이렇게 나와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알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아시겠죠? 전체를 안 보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플러스 A, B 바입니다. 역시 A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어냈죠. 그리고 남는 것은 1 플러스 B 바가 남으니까 1 플러스 B 바는 아까 역시 불대수 공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 곱하기 1은 A가 되는 이런 형태의 원리. 세 번째는 역시 A 플러스 A 바 B입니다. 자, A 플러스 A 바 B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분배 법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 A 플러스 A 바 그리고 A 플러스 B가 생기죠. A 플러스 A 바는 뭐가 돼? 1이 되죠. 불대수 공식에서. 남는 것은 A 플러스 B가 남으니까 결과는 A 플러스 B가 된다. 자, 조금 복잡했지만 그나마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지금? 간략화 시키는 거다. 논리식을, 불대수의 어떤 식을, 논리식을 불대수 공식을 이용해서 간략화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A 갈로 A 플러스 B. 역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를 시킨 거죠. 곱이나 덧셈이나 둘 다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분배 법칙을 통해서 만드니까 AA 플러스 AB가 되죠. 자, A와 A.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AB를 붙여서. 자, 이렇게 보니까 또 A를 또 묶어낼 수 있네요. 그래서 A를 묶어내서 1 플러스 B로 하니까 1 플러스 B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 1을 더하면 역시 1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A밖에 안 남더라 이 말이죠. 아주 멋지게 A 갈로 A 플러스 B가 A로 바뀌는 과정을 마술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 불대수의 공식을 안다면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다. 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불대수의 원리로 논리 회로를 조립하면서 컴퓨터의 어떤 전자 회로를 조립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간략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부피가 그만큼 줄어들 거고 만든 기계가 똑같은 원리를 동작하는 기계가 줄어들 거고 이렇게 간략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부피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누가 더 잘 만들었느냐? 성능은 똑같습니다. 그죠? 성능은 똑같지만 아무래도 그 부피나 어떤 기억 용량 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화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A 갈로 A 바 플러스 B입니다. 자, 이거 역시 분배 법칙을 통해서 A 곱하기 A 바 그리고 AB 이렇게 표현하면 A와 A 바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되니까 남는 거는 AB가 남으니까 AB가 되는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A 갈로 A 바 플러스 AB 같은 경우에 역시나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A 곱하기 A 바 그리고 AAB 이렇게 되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A 바는 0이 되고 AA는 뭐가 됩니까? AA는 1이 되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뭡니까? AB만 남죠. 그죠? 다시 AA는 A가 되죠. 남는 거는 AB만 남죠. 그래서 0 플러스 AB는 A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Y는 뭐 AB 플러스 AB 바 그리고 A 바 B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역시나 같은 걸로 묶어내는 거죠. 어떻게? 요 앞부분에 요 부분에서 AA가 공통이니까 A를 앞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남는 거는 B와 B바가 남죠. B와 B바가 남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그대로 일단 적어줬어요. 그쵸? 자, 그리고 보니까 B 플러스 B바는 뭐가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부정을 합하면 1이 되죠. 그래서 A하고 1이 되는 거죠. 남는 거 A바 B 그대로 땡겨온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남는 거는 이제 A와 A바 B가 남으니까 A와 A바 B만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죠.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A와 A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B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A와 A바를 더하게 되면 1이 되는 거고 남는 거는 A 플러스 B가 남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조금 긴 형태의 문장도 불대수 공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예제 볼까요? 자, A 플러스 AB 플러스 AC입니다. A 플러스 AB 플러스 AC. 자, A로 다 묶어낼 수 있네요. 자, A로 묶어내니까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자, 1 플러스 B 플러스 C의 결과가 결국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 1 플러스 B 플러스 C의 결과가 1이 됨으로써 결과 남는 거는 보다 A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은 A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식의 간수화 1번부터 8번까지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논리회로의 간략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시게 되면 아마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 그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논리회로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논리회로를 간략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불대수의 공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계산기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불대수의 정의와 공식을 정리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시간 수업 시간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걸 한 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컴퓨터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전체 20점 만점에 15점을 목표로 할 거니까 강의 역시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이 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하면서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전자계산기 구조도 다음 시간부터는 되게 급하게 빠듯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첫 번째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은 CA 2강 컴퓨터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CA 2강의 논리회로라는 과목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같이 연구해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재 정리는 따로 없고요. 다음 시간 진행되면서 교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제가 교재 속으로 쏙 들어가서 교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